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정경심 교수가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4차 공판 기일이 열렸습니다. 자, 송인권 부장판사 이미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어제 재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6일 정도의 이제 법관 인사 이동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24일부로 다른 법원으로 이제 이동을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제 재판이 사실상 이 송인권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기도 했었는데요. 네. 어제도 여전히 검찰과 좀 재판장 간에 좀 대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보석 신청 여부도 이제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런 보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연기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송인권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사실 이 사건을 막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전보 발령이 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새로운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재판부와 이제 검찰 간의 공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정경심 교수 측과도 상당히 이제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정 교수 측에서는 주장을 했잖아요. 네, 가장 이제 핵심적인 주장의 요지는 타인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에 관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위조나 인멸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엇인지가 불특정되어 있고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설령 그것을 특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변호인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네.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의 공방이 삼성바이오 이제 사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이제 임원들이 기소가 된 상태고 공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수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형사사건도 성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 성립되느냐라고 다투고 있고요. 그 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비슷하게 이제 검찰은 증거인멸죄라는 건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고 대법원 판례상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거나 심지어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증거인멸이 해당될 수가 있고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재판은 이제 정경심 씨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코링크 피 그러니까 이제 사모펀드와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다뤄졌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증거인멸 위조 이 부분인데 이 증거인멸 지금 사실 원래 그러니까 본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공직자윤리법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네, 공직자윤리법상 이제 백지신탁 거부죄라는 게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투자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얻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지신탁으로 모든 재산을 맡겨놓고 그 신탁 내용에 대해서 절대 보고받지 말라 이런 취지이거든요. 근데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는 구조 자체는 간접적인 투자고 자신이 직접적인 어디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블라인드 펀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이 사모펀드라는 외형을 취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직접 투자와 같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한 것이라면은 이것이 백지신탁 거부죄가 아니냐 이것이 지금 검찰의 기소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유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고 또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따라서도 봤을 때도 이것을 어떠한 그렇게 외피를 거쳐가지고 직접 투자 내용을 알고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또는 윤리적인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공직자윤리법의 법 조문 때문인데요. 그 조문에 보면 일단은 배우자가 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처벌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의 기소 취지는 조 전 장관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 전 장관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이제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입증이 되었는지 여부가 조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가족 펀드거나 혹은 사모펀드라고 해도 이걸 이제 주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족 펀드 자체도
주식과 동일하게 봐서 지금 현재 있는 법 조항으로 바로 처벌이 가능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제 변호인 측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형사처벌 규정은 매우 명확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소 내용이 조금 법조문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딱딱하고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증거 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도 이제 당연히 이제 반박을 했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삼성바이오 사건과 비슷한 주장인데요.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처분이라는 것이 꼭 유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됐거나 특정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앞으로 형사 수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법리이기 때문에 일단 법리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들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법리적인 주장이라면은 법률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좀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이 법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는 또 특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네. 과연 뭐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고 이것이 어떤 거에 관련된 것인지조차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방어가 항상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좀 더 특정하는 방안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일단은 주문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재판부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판단이나 주문을 했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이제 선에서 마무리 짓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먼저 의견서를 낼 가능성이 있어 의견서를 보이고요. 먼저 낸다. 일단은 증거인멸죄의 법리 자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두 변호인과 검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타인의 형사 사건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으면은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서도 검찰이 인정하지 않고 그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바뀐 재판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좀 더 특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지금 각각의 증거인멸 행위들이 어떤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정을 해서 변경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증거인멸죄가 그 성립이 되기 위해서 본죄가 뭐냐 이런 것을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도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이것보다도 이게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거는 지금 삼성바이오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제 본 죄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이 성립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건데요.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 중에서 수협 조합장 사건 판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본 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조차도 개시가 안 된 상태에서 증거인멸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요. 이 증거인멸의 그 주된 취지는 국가 형벌권 행사, 죄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데에 대한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추상적 위험에 대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무죄가 되더 하더라도 아니면 설령 수사가 진행이 안 되더 하더라도 설령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그냥 원문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또 해원 재판부가 다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이 성립되느냐 마느냐 이 여부에 대한 공방도 오고 갔지만 또 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 검찰이 제시했던 정경심 교수의 일기장 형식의 그 내용이 휴대전화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또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뭐 경험한 사실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꿈 이야기였습니다. 네. 예, 정경심 교수가 이제 꿈을 꿨는데 뭐 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 같은 그 물고기 2마리를 뭐 어항에 다시 집어 넣었더니 얘네들이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코링크 1차는 이제 회수하게 될 것 같고 뭐 2차에서 관해서는 어떤 뭐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 뭐 이런 식의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을 이제 적은 그런 메모였어요. 네. 근데 이런 메모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검찰이 입증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처럼 이 펀드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상 직접 투자와 같은 그런 동기로 이 펀드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약간 의문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사 사건에서 어떤 그 피고인의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되게 은밀한 내용의 일기장이라든지 메모, 그다음에 또 사적인 대화 내용 등이 전부 다 제시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예. 그렇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이거는 그 실제로 코링크가 투자하려고 했던 그런 회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었느냐,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굳이 이렇게 일기장 내용까지 적시를 하면서
입증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좀 검찰이 입증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일일장 내용을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네. 여기 이제 써 있지 않은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정경심 교수가 꿈을 꿨는데 이제 물고기 2마리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게 이제 뭘 암시하는 거냐? 로스쿨이냐, 뭐 또 펀드냐, 뭐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뭐 로스쿨이 잘 안 됐는데 그게 잘 될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꿈 해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식의 구체적인 일기장 내용을 법정에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변호인 측에서는 망신주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법정에서 이런 식의 자료들을 제출합니까? 네, 뭐 민사나 형사 많이 다 제출은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증거 방법들은 다 제출을 하는 편이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개로요. 많이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사적으로 뭘 검색했는지, 하드디스크에 뭐가 있는지, 일기장에 뭐라고 썼고 메모는 뭐라고 썼는지, 문자를 뭐라고 보냈는지도 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 굳이 물고기 얘기까지 안 나와도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것이 그 주요 공방이 되느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출자자와 운용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위 LP와 G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출자자는 기본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이것을 운용해서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거 운용사가 담당할 몫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피고인 측의 입장은 우리는 출자하고 사모펀드에 투자는 했지만은 이게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관여한 적이 없고 잘 몰랐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요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외형은 사모펀드지만 출자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 자산을 어디에 투자할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도 관여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여기서 사실 저는 다른 부분은 좀 불필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사모펀드에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양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고 네. 1차도 했다면 2차에서 짠다면 1차 부분들도 관여를 했다라는 그런 취지 정도를 좀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근데 정 교수 측에서는 이 내용을 공개한 것도 문제지만 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 메모장 부분이 아니라요. 이제 그 세 명의 이제 진술서가 나옵니다. 네. 이제 박아무개, 뭐 권아무개, 임아무개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이 진술조서가 작성된 그 시간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 시작 시간 동일하고요, 종료 시간도 동일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동일한 장소에서 그러면 함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변호인이 지적을 한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서로의 진술에 의해서 서로의 진술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방식의 진술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것이고 예. 서로 세 명이 이제 서로의 진술을 보면서 자기의 진술을 이제 교정하거나 수정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조사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소 제기 후에는요, 영장을 발부받을 때 수소법원에 의해서 수서법원에만 영장 청구를 해서 발부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서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에서 영장 청구를 해서 받은 영장을 가지고 지금 딸 조 씨의 어떤 신용카드나 티머니 카드 내역을 제출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증거에는 영장이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장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제 변호인이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약간 답변을 미뤘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좀 설명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될지도 좀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진술서는 그러니까 입시 비리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예,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정경심 교수의 그 연구실 컴퓨터를 네네. 그 조교가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조교에게 과연 이미 제출 권한이 있느냐, 좀 요것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교를 증인 신문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검찰의 그 증거가 대부분 오염됐거나 아니면 잘못 수집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말씀 가운데 수서법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네. 어떤 거죠? 수서법원이란? 수서법원은 지금 현재 그 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인 거죠. 네. 근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라고 보는데 음. 이제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동부지방법원 이렇게 다른 법원에서 따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으면 이제 그렇게 증거를 수집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그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어제 재판에서 송인권 부장판사의 발언 내용이 또 화제입니다. 자, 사실은 이 그 코링크 피와 관련해서는 이게 투자냐 대여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송인권 부장판사가 민사에서 보면은 이건 뭐 대여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제 대여와 투자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투자라고 한다면 보통 뭔가 돈을 투자한 다음에 손익 분배, 그러니까 손해가 나면은 감당하고 이제 이익이 나면은 분배받는 비율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되는 내용 중에서 손익분배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이제 원금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그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면 원금에 대해서 이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면 그건 대여고요. 원금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면 그냥 기본적으로 투자로 보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대여가 아니냐라는 이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투자 계약에서도 원금 보장 약정 등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 이제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고 이 사안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부분만으로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예. 입장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송인권 부장판사 이제 재판을 이제 그 놓고 나가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히는 게 과연 적절하느냐 이게 또 논란이에요. 예,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 바뀌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재판장이 그 증거 조사와 관련된 어떤 당사자들의 입장을 좀 조율할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의 어떤 그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것이 아마 다음 판사에게도 그대로 인수인계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재판 진행 과정상으로는 필요한 지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재판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련 재판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소식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